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울산 유벤투스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삼국통일을 이어가지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중학교에서는 한 두세 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 내용들인데 고등학교 오니까 한 시간 만에 압축하려니 상당히 좀 힘이 드네요. 그래도 저를 믿고 가보도록 하시죠. 힘일고 삼국통일까지의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648년 나당동맹이 맺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660년 백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영원한, 영원한 친구 같았던 신라와 당, 그들은 결국 나단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당나라가 신라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나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고 신라는 이제 찬란한 역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통일신라의 주요 왕들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열왕 바로 김춘추죠. 진골 출신으로서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무열왕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신라의 이 시기를 우리가 중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역사책이나 혹은 선생님 설명에서 신라 중대다 그러면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구나 라고 보면 돼요.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아버지의 과업이었던 삼국통일을 아버지의 과업이라 표현하면 안 돼. 표현하면 되나? 어쨌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무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나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통일을 완성시켰습니다. 문무왕은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었죠. 자신은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지킬 테니까 죽은 뒤에 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동해바다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주 간포 앞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상릉 바로 문무대왕릉이 있죠.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 자, 신문왕은 별표해야 돼요. 통일신라에서 뺄 수가 없는 왕이야. 자,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어. 그럼 이제 권력의 향배가 상당히 집중되는 시기죠. 자, 신문왕은 통일신라 삼국 통일 전쟁이 끝난 후에 신라 내부를 정비하며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왕이라 보면 돼. 화랑의 우두머리이자 자기의 장인어른인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귀족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역시도 정비를 하는데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기존 귀족회의 제도였던 화백회의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집사부랑 화백회의랑은 반비례 관계였다. 뭐 꼭 그렇지만 않은데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경제제도에서도 보겠지만 귀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하기 위해서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에게 귀족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노급은 반대로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급을 폐지하기 위한 그 선제작업으로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지방제도인 구주 오소경 제도를 정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경주가 좁고 기득권 세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 대구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었으나 이 반대가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이 중대 왕실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김유신 계열마저도 반대를 하니까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되었으나 수도를 옮겨섰던 고구려 장수왕 백제 성왕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신문왕의 뒤를 이어서 오른 왕이 이제 성덕왕인데 통일신라의 최전성기예요. 이때는 모든 것들이 안정돼. 특히 그동안 거의 뭐 손절 관계였던 당나라와 다시 손을 잡으면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시기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토지를 지급하게 됐었고. 하지만 이제 경동왕 때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문왕이 없었던 노급이 부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동왕 때부터 뭔가 왕권이 이제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 지도를 정비해 봅시다. 자, 신문왕 때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집사부의 수장은 시중,
반대로 이제 화백회의를 약화시켰다. 그럼 화백회의 수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해지더라. 요 두 개는 반비례 관계. 지방은 전국에 이제 구주로 나누었고 5개의 주요한 지역에 5소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의 토착 세력들을 경계하고자 이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수도인 경주에 와라는 거예요. 경주에 와라. 그리고 이제 군대는 중앙군으로는 구서당, 지방구로는 십정. 자, 한 주에 한 정씩 편성하는데 왜 십정이냐? 이 한 주는 땅이 크니까 여기에다가 두 개의 정을 한 거죠. 특히 이 구서당 같은 경우 중앙군인데,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신라인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백제,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에 말갈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삼국 통일 이후 민족을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라고 오늘날 평가를 합니다. 그 토지제도는 아까 봤던 관료정과 노급, 정전, 요거를 잘 정리하시고, 자, 요 사료 중학교 역사책에 있는 건데 요거만큼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보도록 하세요. 하지만 신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동왕의 아들이었던 해공왕이 암살된 뒤로 잦은 왕위 교체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이 즉위하면서 나름 안정이 됩니다. 그 이제 해공왕 이후의 신라 시대를 이제 하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무열왕 김춘추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제 무열왕의 직계가 아닌 다른 혈통의 왕들이 올랐기 때문인데, 신라 하대는 뭐 대부분 이제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이 올라가요. 보면 알겠지만 이 왕위의 재기간 짧아.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될 수가 없지. 거기다가 원성왕의 즉위에 불만을 품었던 무열왕기에 있던 김원창의 반란은 신라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하죠. 자, 김원창이 당시 운천주, 저기 웅주의 도독이었는데, 가담했던 주가 뭐 완산주, 무진주, 그 다음에 뭐 사벌주, 그리고 청주, 요렇게 가담했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나죠. 거기다가 여기서 여기 있으면서 신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성하고 있던 장보고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장보 같은 경우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힘을 보탠 게 장보고예요. 그래서 신무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문성왕과 장보고의 딸을 결혼시키고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장보고의 세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했던 귀족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장보고 하면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인플루언서라 보면 돼. 가장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인물인데, 반대하는 게 바다 섬사람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당시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던 폐쇄적인 생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889년 사벌주 오늘날의 상주 지역에 원종과 애노가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신라는 혼란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진성여왕이 오르면서 귀족들의 사치라든가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신라의 재정이 궁핍해지게 되고 세금을 뜯어내는 등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귀족들은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농민들은 살기 힘들어. 이때 당시에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뭐 머리카락을 팔아서 뭐 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이야기고, 뭐 백성들의 삶이 고단합니다. 특히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신라인들이 사원을, 즉 사찰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었으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기록인데, 뭐 그렇습니다. 진골의 사치, 관리들의 부패, 자연재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신라니 계속해서 세금을 독촉하게 되고, 독촉받은 농민들이 살다 안 되고 부적으로 변신하면서 되려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자,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바로 여기 상주 지역에 있었던 원종과 애노, 그 뒤에 갖고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유력자들은 이러한 농민 반란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신라 중앙정부가 이 농민 반란들을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어 시설을 짓고 신라와는 좀 반독립적인 성격을 보이는
세력들이 지방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죠. 자, 호족들은 신라 말 등장한 새로운 지박 세력들인데 이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갑니다.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해요. 신라에서 성주 장군을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진골밖에 없어. 근데 이들이 칭한다는 말은 자기들 뭐냐? 바로 골품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가 가지고 있던 신분제였던 골품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신라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뭐 신라와 완전히 척은지지 않겠다. 그래서 뭐 신라 중앙정부와는 반독립적인 상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족이 된 세력들을 보면은 중앙에서 지방을 내려온 진골 귀족들, 원래 토착 세력이었던 촌주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간 군진 세력들, 그리고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해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대표적인 호족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 지역의 호족이 누구냐? 바로 이제 박윤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가 건국되는데도 또 큰 힘을 보태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골품제의 한계에 가장 불만을 품고 있던 계층들이 어디냐? 여러분들 그 공포영화 보면 전교 1등을 죽이는 거는 꼴찌가 아니죠. 전교 2등이죠. 그 진골 바로 밑에 위치해 있던 육두품들. 자, 이들은 행정 실무 능력이라든가 지적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진골이 가진 혜택들을 누리지 못해요. 따라서 기존 질서에 불만을 품는데 이들이 눈을 돌려보니까 군사력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호족 옆에 가가지고 호족들의 이 지식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라의 삼체 중 한 명이었던 뭐 최언이라든가 최승우 같은 인물들이 그래요. 그리고 사상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불교.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참선과 수양을 강조하는 선정 불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 호족들과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선종이라 해가지고 중앙 귀족들이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 호족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풍수지리설. 이거는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였던 도선이 도입한 건데 땅의 기운이 인간의 기중 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신라는 오로지 경주를 위한 거였거든. 경주를 위한 경주에 의한 경주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이 골품제도 경주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봤지만 장보고가 그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섬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지방을 강조하게 되죠. 따라서 지방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호족들에게는 풍수지리설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어, 사상적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좀 기억합시다. 전주 중앙기족 군진 해상들이 신라말 혼란한 틈을 타서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의 반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이 되고 이들을 이제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들이 도와주면서 새로운 시대, 후삼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삼국지를 다시 해봅시다. 후삼국지. 후삼국 시대를 연 세 주역이 있죠. 바로 궁예, 견원, 왕건입니다. 먼저 후백제가 가장 먼저 즉위가 되는데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원이에요. 견원은 앞서 봤지만 견원은 그 원래 신라의 장군으로서 서남의 방지, 오늘날 이제 호남 지방의 책임자로 부임을 했다가 그곳에 있는 호족들과 손을 합치고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호남 지방이니까 뭐죠? 그렇지, 옛날에 백제가 있던 지역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백제다라고 하게 됩니다. 신라 왕족 출시로 알려졌던 궁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뭐 살아있는 미륵으로 불리게 되죠. 이 미륵 신앙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옛 고구려 지역의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후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장면들은 선생님이 다 수정한 거야. 예전에 연걸전이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수정해 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되었던 통일되었던 한반도가 다시 분열을 하게 되죠. 통일이 676년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친다면 후백제가 건국된 게 이제 900년이란 말이에요. 근 200, 한 200, 계산이 안 되나? 어쨌든 한 300,
한 200여 년 만에 쪼개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후고구려, 후백제 뭐 이 두 나라는 이제 강력한 세력 구축하고 있고 신라는 지금 약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 후고구려와 후백제 간의 삼국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나라 모두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숙제는 이거지. 어떻게 하면 호족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아무리 맛이 같다 하더라도 신라가 200여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백제 후고구려 모두 요 두 가지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미숙한 면을 보입니다. 특히 후고구려는 국내가 살아있는 부처를 외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이 불교를 가지고 호족들을 탄압해 가기 시작하죠. 그 나라의 운도 이제 태봉으로 바꾸게 됩니다. 후삼국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발해에 대해 갖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